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주일에 4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 냉장고를 싹 비워가시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반찬 좀 가져가는 게 뭐 대수냐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냉장고에 한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신 어머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제 이마에 맺힌 땀방울처럼 무겁게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회의실에서 분기 실적 보고 회의는 예상보다 2시간이나 길어졌습니다. 이미 과부하 상태였던 제 하루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모조리 짜내는 기분이었죠. 제 이름은 민서, 서울의 한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는 업무가 유독 고단했던 오늘.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복잡한 서울의 퇴근길을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내 손으로 차린 따뜻한 저녁, 그리고 우리가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마련한 이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보낼 조용한 저녁 시간. 결혼 3년 차 남편 준호와 저의 삶은 익숙한 궤도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아직 갚아야 할 아파트 대출금과 할부로 산 자동차 값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기에 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열심히 살자고 다짐했죠. 건설회사에 다니는 준호도 바쁘긴 했지만 그에게는 일보다 더 큰 열정이 있었으니 바로 스마트폰 게임이었습니다.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남자들 누구나 그런 취미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 가정에 대한 책임감만 있다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 위로 가방을 던지고 퉁퉁 부은 발을 괴롭히던 하이힐을 벗어 던졌습니다. 준호는 바로 그 소파에 앉아 등을 돌린 채 이어폰을 꽂고 현란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티몬이 마음에 안 드는지 가끔 나직한 욕설을 읊조리면서요. 게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요란한 총소리와 폭발음은 제 깊은 한숨 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저는 타박하는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는 주말이라 오후 내내 마트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부드러운 소고기를 직접 고르며 장을 봐왔습니다. 평일 퇴근 후에는 오늘 뭐 먹지? 고민하지 않도록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짜뒀거든요. 오늘 저녁 메뉴는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제육볶음과 시원한 샐러드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루의 피로가 절반은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기분 좋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차가운 흰색 공간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냉장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식품 랩으로 꼼꼼하게 싸두었던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사라졌습니다. 싱싱했던 상추, 깨씹, 방울토마토도 흔적조차 없었죠. 아침에 마시려고 사둔 우유 한 통까지도요. 저는 얼어붙은 채 냉동실을 확인했습니다. 짭짤하게 졸여 먹으려고 손질해둔 고등어 몇 마리, 그리고 껍질을 까서 냉동해둔 새우도 작별 인사 없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회사에서 점심으로 데워 먹으려던 장조림까지도요. 냉장고에 남은 것이라곤 계란 몇 알과 마시다만 생수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우리 집의 불쾌한 관습처럼 되어버렸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화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빠, 우리 집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 비었어? 준호는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일 뿐이었죠. 아, 엄마 왔다 가셨나 보네. 반찬 좀 가져가셨겠지. 그의 무심한 대답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고기 몇 점, 채소 몇 줌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제 노력과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죠. 반찬 좀 가져간 거라고? 오빠, 이게 좀 가져간 걸로 보여? 나 어제 마트 가서 일주일 치장 봐왔는데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 오늘 저녁은 뭘로 먹어? 그제야 준호는 게임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빼고 마치 제가 자신의 중요한 일을 방해라도 한 것처럼 짜증 섞인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가서 대충 뭐 사 먹어. 국밥이나 그런 거. 엄마가 반찬 좀 가져가신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남들이 들으면 우리가 엄마한테 인색한 줄 알겠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이어폰을 끼고 미처 끝내지 못한 전투에 몰두했습니다. 게임 속 총소리가 마치 제 말을 비웃는 듯 다시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서 남편의 등과 텅 빈 부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따뜻한 저녁 식사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엔 냉장고 속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극한의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 한 잔만 마신 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뱃속의 허기짐도 마음속에서 들끓는 실망감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끈거리는 두통과 텅 빈 속을 안고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텅 빈 냉장고와 남편의 무심한 태도가 머릿속을 맴돌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작은 다툼은 그의 잠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듯 보였죠. 저는 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하루를 또 다른 말다툼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냉장고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계란 2알을 꺼내 프라이를 해서 찬밥과 함께 겨우 아침을 때웠습니다. 온갖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에서 직장 생활하는 여성의 아침, 식사치고는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준호가 침실에서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직행해 냉장고 문을 활짝 열더군요. 아침 먹을 거 하나도 없네. 그는 마치 원인을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눌러왔던 제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고 그와 마주 섰습니다. 나한테 물어? 어머님께 여쭤봐야지. 어머님이 냉장고 싹 청소하고 가셨잖아. 기억 안 나?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알아? 아는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젯밤에도 말했잖아. 엄마가 그냥 반찬 좀 가져가신 거라고. 다 한 가족인데 꼭 도둑 맞은 것처럼 구네. 반찬 좀. 저는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이 일주일에 우리 집에 몇 번 오시는지 알아? 4번이야.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의 매일같이 음식이 반쯤 사라져 있어. 어제는 아주 정점을 찍었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 가져가셨더라고.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와서 남편한테 맛있는 밥 한 끼 해주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건 반찬 좀 가져간 게 아니야. 이건 무시하는 거라고.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 뭘 무시해? 우리 엄마고 당신 시어머니야. 음식 오래 두면 상할까봐 또 너희들 바빠서 밥은 챙겨 먹나 걱정돼서 와서 챙겨주시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무시라고 말해. 당신은 그런 시어머니 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준호의 논리에 저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행. 음식이 상할까봐 걱정돼서 어머님 댁으로 다 가져가신다고? 우리가 밥 해 먹을 시간 없을까봐 걱정돼서 아예 해 먹을 걸 없애주시는 거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정말 걱정되셨다면 적어도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주셨어야지.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예비 열쇠로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물건 뒤지고 이게 당신 집인 것처럼 모든 걸 가져가시잖아.
난 내 집에서 사생활이 하나도 없는 기분이야. 그 열쇠,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내가 드린 거야. 아들 집에 엄마가 오시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당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갈수록 좀스럽고 계산적으로 변하네. 고기 몇 점, 채소 몇 줌 가지고 뭘 그렇게 계속 얘기해. 내가 나가서 돈 버는 이유가 뭔데? 내 아내, 내 가족 잘 먹이려고 버는 거지. 우리 엄마랑 이런 걸로 따지라고 버는 게 아니잖아. 준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는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저에게 좀스럽고 계산적이라는 죄명까지 씌웠습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자기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제 불쾌감은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치부했죠. 문제는 돈이 아니야. 준호 씨, 행동의 문제라고. 우린 별개의 가정을 이뤘어.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어머님은 어머님 가정이 있고 어머님 인생이 있잖아. 오시는 걸 막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지. 나도 며느리로서 내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내 부엌에서 내가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사람, 그냥 덤으로 사는 사람 취급받는 건 더는 못 참겠어. 아, 됐어. 피곤하다. 너랑 말싸움하기 싫어. 아침부터 머리 아프네. 준호는 피곤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네가 안 먹으면 말아. 난 나가서 사 먹을 테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 이런 사소한 일로 집안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텅 빈 집과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억울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수많은 상처와 실망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제 인내의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었죠. 한때는 평온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이제는 제 영역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하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얄궂게도 저의 적은 제가 가족이라 불러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병원에서 저는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아침에 준호와 나눈 무의미한 언쟁으로 모든 감정이 소진된 듯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죠. 텅 빈 냉장고와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가 저를 계산적이고 좀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와 시어머니 눈에 저는 영원히 철없는 아내일 뿐이겠죠. 퇴근 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목적지 없이 차를 몰아 서울 시내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강변의 한 카페에 차를 세우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퍼졌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데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른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침묵하며 계속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비난과 상처만 받을 게 뻔한 언쟁을 계속해야 할까요? 두 길 모두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무력감과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홈캠. 반년 전쯤 아파트 단지에서 자잘한 도난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준호는 안심하고 싶다며 거실. 현관문이 바로 보이는 맞은편 구석에 작은 홈캠을 설치했었죠.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은 제게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내 말을 믿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준호에게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계획을 실행할 시간과 공간이 생긴 셈이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홈캠 관리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앱은 최근 7일간의 녹화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제 제가 마트에서 장을 봐와 냉장고를 가득 채웠던 그날을 클릭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준호가 퇴근하기 전 오후 시간대로 영상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경 우리 집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낯선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하게요. 어머님 손에는 빈 플라스틱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 앉아 쉬지도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돈을 아끼고 아껴 겨우 장만한 양문형 냉장고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록 흑백 영상이었지만 가득 찬 냉장고를 보며 만족감이 번지는 어머님의 얼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정성껏 포장해둔 돼지고기를 꺼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추, 깨씹, 토마토 봉지 순서로요. 아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셨죠. 냉장실을 다 비운 후에는 냉동실로 옮겨갔습니다. 새우, 고등어, 모든 것이 차례차례 어머님의 바구니로 옮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은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장조림까지 챙기셨습니다. 감 나가는 것은 무엇 하나 남기지 않으셨죠. 바구니를 가득 채운 후에야 어머님은 부엌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태연하게 음식이 든 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니 쓰라린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상할까봐 걱정하거나 바쁜 자식들을 위해 정리를 도와주러 온 어머니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을 원할 때면 언제든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공짜 식료품 창고쯤으로 여기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알려주지도 않고서요. 어머님의 그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그분의 생각 속에서 이 모든 일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시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 영상을 증거라는 이름으로 컴퓨터의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조금 전의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차가운 결심이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준호와 말로만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저를 좀스럽다거나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그가 직접 설치한 카메라에 녹화된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말이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집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중과 경계를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홈캠 영상을 본 후 이상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더 이상 폭발적인 분노나 슬픈 실망감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졌죠. 마치 최종 진단을 받은 환자처럼 더는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는 논쟁은 소용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준호는 언제나 어머니를 감쌀 변명거리를 찾아낼 겁니다. 영상 증거는 강력하지만 연세 드신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따지냐는 식으로 화제를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제게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불합리함을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요. 저는 컴퓨터에서 새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가족 회계 장부라고 지었죠.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저에게는 바로 그것, 숫자의 명료함과 정확성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날짜, 가져간 물품 목록, 수량, 단가, 그리고 합계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죠.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 수량 600g, 단가, 약 12.
0원. 합계 12, 0원. 깐새우, 수량 300g, 약 8, 0원. 고등어, 상추, 방울토마토.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봤을 때 가격을 최대한 기억해냈습니다. 정확한 가격이 기억나지 않는 품목은 온라인 마트 사이트에서 시세를 검색해 비슷한 수치를 기입했습니다. 장조림마저도 고기값, 계란값, 그리고 제 인건비까지 고려해 가치를 환산했죠. 거의 1시간 만에 어제 하루치의 명세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적힌 총합계를 보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52,000원. 단 한 번의 수확으로 거의 5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준호가 말하던 반찬 좀, 고기 몇 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대출금을 갚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인 행동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집에서 성실한 회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트에 다녀올 때마다 영수증을 꼭 챙겼습니다.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한 후에는 가득 찬 냉장고, 사진을 찍어두었고 매일 퇴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사라진 물품이 있으면 즉시 엑셀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레몬 몇 개, 양파 몇 알, 먹다 남은 요구르트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도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이 일에는 인내심과 냉철함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점점 길어지는 목록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결혼 생활을 재고 조사로 시어머니를 경계 대상으로 만들고 있잖아.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건 바로 그들이야. 처음부터 존중이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물어보거나 고맙다는 말을 했다면 내가 이런 가슴 아픈 일을 할 필요는 없었을 거야. 저는 이 계획을 조용히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남은 재료로 요리를 했으며 집을 청소했습니다. 섣불리 상대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개월, 2개월, 어쩌면 3개월이라도요. 저는 제 회계장부, 속숫자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 만큼 충분히 커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겁니다. 이 장부는 단지 돈에 대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시와 침해, 그리고 그동안 제가 남몰래 흘려야 했던 눈물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 회계장부는 나날이 숫자로 채워져 갔습니다. 계획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시어머니는 들러 냉장고를 정리하고 가셨습니다. 제 태도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건지 어머님께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얼떨결에 회계사가 되어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첫 달 동안의 손실액은 총 4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죠. 저는 아직 준호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제 주장에 더 큰 무게를 싣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제 마음의 상처는 몇 배로 커졌고 제 결심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준호의 누나인 아가씨도 조카들을 데리고 왔으니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죠.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면 더 귀찮아질 것 같아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식사는 겉보기에는 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연신 남편과 조카들에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우리 준호의 자랑을 늘어놓기 바쁘셨죠. 최근에 부장님께 칭찬을 받았다느니, 효심이 지극해서 부모를 잘 챙긴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만 먹으며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모두가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아가씨가 새로 산 은팔찌를 자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가 하도 밤에 깨서 우는 거 있죠. 어른들이 은팔찌 채워주면 좋다고 해서 하나 사봤어요. 시어머니는 팔찌를 쓱 보시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은은 무슨, 이거 봐라. 어머님은 말씀하시며 팔을 들어 올렸고 그 손목에는 윤기가 흐르는 푸른 옥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사준 거야. 이거 차면 품이 있어 보이고 늙은 사람들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 역시 아들밖에 없어. 엄마 마음은 아들이 제일 잘 안다니까. 아가씨는 팔찌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어머니, 너무 예쁘다. 이거 꽤 비싸겠는데요. 시어머니는 더위 만면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비싸긴 뭐가 비싸. 너는 참 물건 볼 줄을 모른다. 우리 준호 말이 이거 100만 원 가까이 한다더라. 엄마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면서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쥐어주면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사라고 하더라니까. 남의 집 아들들은 이렇다더라. 10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매달 100만 원. 준호가 어머님께 매달 100만 원의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젓가락이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집과 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 푼 두 푼 아끼고 있는데 제가 장을 볼 때마다 몇 번이고 고민하고 불필요한 개인 지출을 줄여가고 있는데 저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남편이 몰래 시어머니께 그렇게 큰 돈을 매달 드리고 있었다니.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무심코 비밀을 누설하자 살짝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서둘러 어머니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뭘 그런 걸 다 말씀하세요. 그냥 작은 성의인데 자꾸 자랑하시네.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뱉어졌고 그것은 제 신뢰에 내리꽂히는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냉장고를 정리하며 보여주셨던 그 후한 인심이 단지 아들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남편이 비밀리에 제공한 넉넉한 자금 덕분이었습니다. 준호는 단지 어머니의 행동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그 불합리함을 가능하게 만든 조력자이자 후원자였던 겁니다.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흐릿해졌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1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그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준호가 왜 그토록 맹목적으로 어머니를 감쌌는지, 왜 항상 저를 좀스럽고 계산적이라고 몰아세웠는지. 그의 눈에는 어머니가 가져간 음식에 값어치는 그가 드리는 용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이라도 제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것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과 배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저 혼자만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준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제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 회계장부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항목. 신뢰, 수량, 영. 이제 남편과 직접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돌아오는 내내 애써 유지했던 침묵이 깨졌습니다. 단 1초도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제 시선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매달 100만 원, 맞지? 제 목소리는 저 자신에게도
낯설고 메마르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움찔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고 심지어 약간의 짜증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구나. 어머니도 참 그런 얘기는 뭐 하러 하셔가지고. 그럼 사실이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소였죠. 우리 아직 대출금도 다 못 갚았는데 당신은 매달 어머니께 용돈으로 100만 원을 드리고 있었다고.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준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게 뭐가 있어. 내가 남한테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드린 거잖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제 내가 돈 번다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아내라면 날 지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효도? 저는 되물었습니다. 내가 당신 효도하는 거 막은 적 있어?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집안의 큰 지출은 우리 둘이 함께 상의해야 하는 거잖아. 왜 나한테 숨겼어? 당신은 나를 이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밥하고 설거지나 하는 집안의 실제 재정 상황은 알 권리도 없는 사람이야? 당신 머리 아프게 하기 싫어서 그랬어. 돈 문제는 남자인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준호는 여전히 그 가부장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말했으면 당신이 동의했겠어? 그 돈으로 대출금이나 갚자, 저축이나 하자면서 잔소리나 했겠지. 그래서 내가 반대할 걸 아니까 날 속이기로 한 거구나.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 씨,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몰라. 이건 단순히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라고. 당신은 그걸 깨뜨렸어. 몰래 비자금을 만들고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혼자 아등바등 생활비 계산하고 있을 때 당신은 내 월급의 절반에 달하는 돈을 어머니께 펑펑 쓰고 있었던 거야. 이게 나한테 공평한 거야? 자신이 논리에서 밀린다고 느꼈는지 준호는 개인적인 공격으로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툴 때마다 그가 늘 사용하던 수법이었죠. 당신 갈수록 정말 너무하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시어머니랑 그런 걸로 따지더니 이제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효도하는지까지 간섭하려는 거야? 제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책상으로 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가족 회계 장부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은 빼곡한 글자와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 나 계산적이야. 그럼 당신도 한번 봐. 이게 지난 한 달 동안 어머님이 우리 집 냉장고에서 조금 가져가신 물품들 상세 내역이야. 맨 아래 총합계 금액 좀 봐. 거의 40만 원이야. 당신이 매달 드리는 100만 원은 빼고도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작은 가정이 매달 어머님께 거의 140만 원을 효도하고 있었던 셈이야. 이 숫자를 보고도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가 매달 집이랑 차 할 부금으로만 2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데 말이야. 준호는 화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상세하고 명확한 통계 자료 앞에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궁색한 변명으로 덮으려 했던 모든 불합리함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몇 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궁지에 몰려 진실이 드러난 사람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감시한 거야. 이걸 하나하나 다 기록해서 뭐 하려고? 시어머니랑 싸우려고? 남편 잡으려고? 민서야, 너 정말 너무했다.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는 거잖아. 어머님이 도둑처럼 행동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럴 필요 없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내 기분이 어떤지 설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은 듣기나 했어요. 언제나 엄마 편만 들고
나를 좀스럽다고 몰아세우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들로 당신과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봐요. 이 진실을 똑바로 보라고요. 무슨 진실? 내 아내가 시어머니랑 한 푼, 두 푼 따지는 무서운 여자라는 진실. 준호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고 마우스가 튀어 올랐습니다. 네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정말 실망이다. 민서야.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돌아서서 차키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등 뒤로 문을 세게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쾅 소리는 우리의 대화, 그리고 어쩌면 제게 남았던 마지막 희망의 마침표를 찍는 듯 했습니다. 저는 책상 옆에 주저앉아 화면 속 무심한 통계 자료를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소통하려는 모든 노력, 모든 증거, 모든 논리가 그의 편견과 맹목적인 믿음의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다른 길, 다른 전략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으로는 저는 처참하게 패배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꺼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집은 무서울 정도로 넓고 고요했습니다. 침묵은 공간뿐만 아니라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남아있던 마지막 힘마저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 같았습니다. 나침반도 기댈 곳도 없이 완전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죠.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단지 제 작은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제 집에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퀭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이 집에서 잠시 벗어날 곳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친정으로 차를 몰았지만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망설여졌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찮으신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잠 못 이루고 식사도 못 하실 겁니다. 결국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사촌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저보다 10살 가까이 많았고 아이 둘을 둔 똑 부러지고 경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는 다른 사람들처럼 한 번 참으면 9번 편하다거나 아내라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식의 공허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죠. 제 몰골을 본 언니는 별다른 질문 없이 조용히 오렌지 주스 한 잔을 타주며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 이야기부터 회계장부, 그리고 준호가 매달 어머님께 드렸던 100만 원의 비밀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언니는 섣불리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깊이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네가 잘못한 건 존중을 요구한 게 아니야. 요구하는 방식을 잘못 선택한 게 내 실수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난 명백한 증거까지 다 보여줬는데. 바로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야. 언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너, 준호가 자기 엄마가 비상식적이라는 걸 모를 것 같아? 당연히 알지. 하지만 한쪽은 엄마고 한쪽은 아내야. 한국 남자들, 특히 어릴 때부터 엄마가 오냐오냐 키운 남자들은 누구 편을 들 것 같아.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편을 드는 거야. 네가 증거를 한 무더기 들이민 건 시어머니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는 아내 하나 관리 못하고 집안 단속도 못하는 무능한 남편으로 낙인 찍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너를 공격해서
자기 자존심과 마음속 위대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거지. 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진실을 해부하는 예리한 메스와도 같았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언니, 계속 참아야만 해. 참는 건 하책이고 네가 방금 한 것처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중책인데 그것마저 실패했잖아. 이기려면 상책을 써야지. 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너로부터 시작되면 안 돼. 네가 말하는 순간 넌 영원히 못된 며느리가 되는 거야. 시어머니 스스로 혹은 준호 스스로가 문제를 느끼게 만들어야 해. 문제가 그들을 찾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어떻게? 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지. 언니는 씩 웃었습니다. 그분이 내 집 냉장고에서 음식 가져가는 걸 좋아하신다고? 좋아. 그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야. 하지만 가져가서 드실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 전략적으로 좀 더 영리하게 움직여야 해. 스스로를 하소연하는 피해자로 만들지 마. 게임의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되어야지. 스스로 뿌린 씨앗의 쓴 맛을 직접 보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시지. 그리고 준호도 자기 엄마가 며느리한테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되면 스스로 뭘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언니의 조언은 제 앞에 캄캄한 길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왜 제가 불쌍한 아내 역할을 하며 울고불고 이해를 구걸해야 했을까요? 왜 제 것을 제 스스로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언니의 방법은 좀 잔인하게 들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것에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저는 언니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단둘이 먹는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조언뿐만 아니라 힘과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언니 집을 나서는 저는 더 이상 아침의 그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나약함은 강철 같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맞서 싸우지 않을 겁니다. 덫을 놓을 겁니다. 바로 제 냉장고 안에 달콤하고 예상치 못한 덫을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는 이제 제 계획을 구상하기에 이상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제가 그들을 찾아가게 만들어야 해. 좋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문제를 배달할 겁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 포장을 해서 말이죠. 저는 책상에 앉아 새 노트를 펴고 시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표는 어머님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목표는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불쾌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를 탓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만의 코스 요리가 서서히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는 흑당 버블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료죠. 시어머니께서 언젠가 요즘 애들은 좋겠다, 맛있는 것만 마시고라며 칭찬했던 바로 그 유명한 가게에 가서 사올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 저는 비밀 양념을 추가할 겁니다. 바로 설사약이었죠. 저는 약국에 가서 무생무취의 가루 형태의 약을 샀습니다. 효과는 약하지만 몇 시간 동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장을 깨끗하게 비워낼 정도로만 양을 조절할 겁니다. 이것은 유행하는 음식에 대한 탐욕에 날리는 첫 번째 일격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메인 요리는 떡갈비. 익숙하고 만들기 쉽고 먹기도 좋은 음식이죠. 저는 동글동글하고 윤기 나는 떡갈비를 빚고 마늘 향이 가득한 붉은 양념을 발라 구울 겁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끔요. 하지만 비밀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가장 매운 청양고추 가루를 샀습니다.
상인이 혀가 찢어질 정도라고 광고하던 바로 그 고춧가루였죠. 저는 이 고춧가루를 다진 고기 안에 듬뿍 섞은 후 맵지 않은 고기로 겉을 감싸 교묘하게 숨길 겁니다. 서십을 베어 물면 고기의 감칠맛과 달콤한 양념이 미각을 속일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갈수록 맹렬한 매운맛이 터져 나와 목구멍을 태울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정성껏 준비했던 메인 요리들을 항상 훔쳐가시던 것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는 여주 속박이, 몸에 열을 내려주고 노인 건강에 좋은 음식, 살림 잘하는 시어머니라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완벽한 선택이죠. 저는 평소처럼 고기소를 채워 넣을 겁니다. 하지만 간을 적당히 하는 대신 엄청난 양의 소금을 넣을 겁니다. 도저히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짜게 말이죠. 여주의 쓴맛과 소금의 짠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끔찍한 교향곡을 연주할 겁니다. 이 요리는 남의 것을 가져가면서까지 남의 건강을 챙겨준다고 자부하던 그 오만함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계획을 마친 후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서 모든 재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른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샀습니다. 백숙용 토종닭 1마리, 구워 먹을 돼지갈비, 신선한 과일, 요구르트까지요. 냉장고를 풍성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채워서 제 선물들이 너무 튀어 보이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저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성껏 하나하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설사약 가루를 버블티에 녹여 잘 섞은 후 평소처럼 빨대를 꽂았습니다. 매운 떡갈비를 하나하나 빚으며 속에 있는 새빨간 고춧가루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여주에 소금 간을 하며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았는데 너무 짜서 얼굴을 찌푸리며 뱉어내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그것들을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버블티는 눈높이에 맞춰 냉장고 문 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떡갈비와 여주는 냉장실 위칸 가장 꺼내기 쉬운 곳에 두었죠. 주변에는 다른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배치해 완벽한 덫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냉장고는 풍성하고 가득 차 보였지만 제게는 더 이상 풍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무대였고 저는 주연 배우가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연출가였습니다. 순간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는 거냐며 소리치던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자신의 배와 대화하게 만들 차례였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의 공기는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결국 밤늦게 돌아왔지만 침실로 들어오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저 혼자 했고 그는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저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침묵은 오히려 제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죠. 제 회계 장부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보통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병원에 전화해 오후 반차를 냈습니다. 머리가 좀 아파서 일찍 쉬어야겠다는 핑계를 댔죠. 그것은 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시간에 제가 집에 있었다는 의심을 아무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퇴근한 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카페는 큰 유리창 너머로 아파트 정문이 바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를 골라 블랙커피 한 잔과 잡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척 앉아 있었죠. 하지만 사실 제 눈은 길 건너편 철문을 1초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 1분이 한 세기처럼 느껴졌죠.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만약 오늘 안 오시면 어떡하지? 계획이 실패하면.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무리 영리한 여우라도 결국 익숙한 닭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제 예상대로 오후 3시가 거의 다 되어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꽃무늬 외투를 입고 제게 너무나 익숙한 빨간색 플라스틱 바구니를 손에 들고 계셨죠. 어머님은 여유롭게 조금도 몰래 들어오는 기색 없이 태연한 표정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공동 현관 카드를 찍고 유유히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먹잇감이 더 안으로 들어왔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2시 55분.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15분. 저는 어머님이 우리 집 안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내부를 보며 기뻐하는 얼굴을 그렸습니다. 시원한 버블티, 먹음직스러운 떡갈비, 그리고 건강에 좋은 여주 요리를 망설임 없이 집어드는 모습을 상상했죠. 약 20분 후 그 모습이 다시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든 플라스틱 바구니가 묵직해 보였습니다. 꽤 멀리서도 떡갈비를 담은 유리, 밀폐 용기와 여주를 담은 우리 집 흰색 도자기 접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봉지들을 몇 개 더 들고 계셨죠. 어머님의 얼굴은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고 발걸음은 경쾌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승리자의 희열과 함께 씁쓸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성공했습니다. 덫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도화선에 제 손으로 불을 붙였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거의 1시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고 제 알리바이를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버블티, 떡갈비, 여주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제가 추가로 사둔 백숙용 닭과 돼지갈비도요. 어머님은 미끼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싹쓸이 하셨더군요. 저는 혼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 아마 한밤중에 전화가 오겠지. 그리고 난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나서는 거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에만 몰두했죠. 저도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저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 가득 맛있는 냄새가 퍼졌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방에 들어가 책을 읽었습니다. 마치 제가 놓은 덫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밤 11시쯤 제가 잠들 준비를 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준호의 스마트폰이 시끄럽게 울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벨 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하게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준호가 방해받아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이내 그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네, 어머니가요? 병원이요? 왜 병원에 가셨어요? 어떻게 되셨는데요? 배가 아프시고 토를 심하게 하신다고요? 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대화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가 거칠게 밀리는 소리와 준호의 다급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는 걱정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어.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배를 쥐어짜는 듯이 아파하시고 먹은 걸 다 토하셨대. 말해, 네가 무슨 짓 한 거지?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가슴을 부여잡고 최대한 놀라고 경악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저는 저녁 내내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셔서 응급실에 가셨대?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연기하지 마. 준호가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오후에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좀 가져가셨는데 저녁에 그걸 드시고 그렇게 되셨다는 거야. 음식에다 무슨 짓 한 거 아니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눈빛이 최대한 순수하고 결백해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준호 씨,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시어머니를 독살이라도 했다고 의심하는 거야? 난 하루 종일 일했어. 너무 피곤해서 반찬 해고 나와서도 카페에 앉아 있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다고. 집에 와서 어머님 뵌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님이 언제 오셔서 무슨 음식을 가져갔는지 알겠어. 우리 집 음식 말고 밖에서 다른 거 드신 건 없는지 먼저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제 알리바이는 사실이었죠. 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우연이잖아. 왜 하필 우리 집 음식인데. 저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억울함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요. 우연. 아니면 어머님이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산 음식은 전부 마트에서 산 신선한 거고 영수증도 다 있어.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면 어머님 체질에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잠깐만, 어머님은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가신 건데? 내가 만든 음식은 우리 부부가 우리 입맛에 맞게 먹으려고 만든 거야. 어머님이 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일이 터지니까 그 모든 잘못을 나한테 돌리는 거야. 당신 아직도 나를 당신 아내라고 생각하긴 해. 제 말은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음식을 가져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의심은 여전했지만 제 말의 합리성과 어머니 행동의 불합리성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됐어. 지금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는 돌아서서 외투와 차키를 급하게 챙겼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 얘기는 내일 다시 해.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번째 연극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고 저는 그 폭풍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떠나자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져 정신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저는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었습니다. 준호의 철석 같던 믿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가 어머니의 행동이 항상 옳거나 무해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머릿속으로 할 말과
논리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힘든 하루가 될 것이고 분명 공식적인 추궁이 있을 겁니다.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단정한 오피스룩을 골라 입고 잠을 설쳐 생긴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고 두려워하거나 숨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침 8시가 넘어 제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고 수염은 거뭇하게 자라 있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옷을 챙겨 욕실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나왔을 때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준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급성 위염이래.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 지금은 좀 나아지셨는데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대. 어휴, 식중독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아마 너무 맵거나 짜게 드셔서 그런가 보다.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시니까 음식을 조심하셔야 하는데 준호는 저를 한참 동안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탐색하는 눈빛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께 뭘 드셨는지 물어보셨는데 우리 집에서 가져온 떡갈비랑 여주 속박이를 드셨다고 하셨대. 저는 놀란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떡갈비랑 여주요? 아, 맞다. 그저께 제가 그 두 가지 요리를 했어요. 어젯밤에 우리 부부 먹으려고 했는데 떡갈비는 요즘 오빠가 입맛 없다고 해서 고추를 좀 많이 넣었고 여주는 제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하필 어머님이 그걸 가져가셨네. 어떻게, 어머니,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남편 입맛에 맞춰 요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요리를 망친 것, 그것 또한 평범한 일입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음식을 가져간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고추를 많이 넣고 실수로 소금을 많이 넣었다고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심이 다시 피어올랐죠. 정말 실수 맞아. 민서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번 제 눈에는 결백함 대신 상처와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 그만할 수 없어?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말했잖아. 날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지. 생각해봐. 내가 정말 어머님을 해치려 했다면 이렇게 쉽게 들통날 바보 같은 방법을 썼을까? 나 의료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흔적도 없이 남을 곤경에 빠뜨릴 방법쯤은 얼마든지 알지만 난 절대로 그런 천벌받을 짓은 안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확실히 해둘게. 이 집의 음식은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거야. 내 재산이라고. 어머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 가져가신 것부터가 잘못이야. 이제 그걸 드시고 탈이 난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난 어머님 입맛에 맞춰 요리할 의무도 없고 어머님이 멋대로 가져간 음식에 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더더욱 없어. 어머님께 그렇게 전해. 앞으로는 내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면 정식으로 집에 초대받아서 오시라고 해. 그럼 기쁘게 대접할게. 하지만 공짜 마트처럼 드나드는 건 더는 용납 못해. 말을 마친 저는 가방을 들고 출근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제 말이 좀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경계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다시 설정해야 했습니다. 결백을 연기하는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설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정함을 요구하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집의 주인이었고 규칙을 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던진 제 선전포고가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죠. 제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누나 지금 이리로 오고 계셔.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시라 그래. 나도 한번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어. 약 1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더 이상 예비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번 일 이후로 시어머니도 이전처럼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못하셨나 봅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인 지영씨가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간의 입원으로 아직 안색이 창백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시누이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녀는 언제나 어머니의 수석 대변인이자 모든 싸움에서 최고의 동맹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제 앞으로 똑바로 걸어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아, 올케 정말 독한 여자네.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코지를 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의 손가락질을 피했습니다. 형님, 말 조심하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야.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맵고 짜디짠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우리 엄마 먹게 했잖아. 엄마가 그것 때문에 응급실 실려가서 며칠을 누워 계셨는지 알아? 당신 같은 며느리는 천벌받을 거야. 그때 시어머니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인 것처럼요. 얘야, 민서야,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그냥 너희들 힘들게 일하는데 집이라도 좀 치워주고 음식 있으면 아버지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간 것뿐인데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서운하게 굴어. 그러더니 이렇게 나를 해치려고 해. 어머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녀의 연극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둘러 사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수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죠.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머니와 누나의 말에 동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여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고 명료하게 유지했습니다. 첫째, 어머님을 입원하게 해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사과를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누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알아서 다행이네. 그럼 어서 무릎 꿇고 어머니께 사과하지 않고 뭐해.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요.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드리지만 원인에 대한 제 잘못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서 음식을 가져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셨나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형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만약 이웃 사람이 예비 열쇠로 형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가져간다면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누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지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시어머니랑 남을 어떻게 똑같이 봐. 그런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묻지도 않고 며느리의 물건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호 씨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몇 가지가 아까운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행동 방식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 부엌은 제 것이고 이 냉장고도 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제가 돈과 노력을 들여 마련한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그것을 당신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집이 내 아들 집인데 그럼 집안 물건도 다 내 아들 거지. 내가 내 아들 물건 가져가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 집, 물론 준호 씨 지분도 있지만 제 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대출받아 샀고 함께 빚을 갚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고 저도 돈을 법니다. 저는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음식은 제가 제 남편 입맛에 맞춰서 제 남편 먹으라고 만든 겁니다. 남편이 매운 걸 좋아해서 맵게 만들었고 제가 실수해서 짜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머님께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님이 마음대로 가져가서 마음대로 드셨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건 어머님이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너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구나. 신우이가 다시 달려들어 제 뺨을 때리려고 했지만 준호가 겨우 그녀를 막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책상으로 걸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앞에 있는 커피 테이블 위에 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거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는 탁 소리가 유난히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계산적이고 어머님을 해코지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오늘 증거와 숫자로 명확하게 이야기해보죠.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조용히 작성해온 가족 회계장부 엑셀 파일을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글자와 숫자들이 양파 한 알, 고추 한 개까지 상세하게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3개월간 X월 15일부터 Y월 16일까지 저희 집 냉장고에서 사라진 모든 식품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날짜, 품목, 수량, 그리고 각 품목의 추정 가격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는 마트, 영수증을 기반으로 모두 기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인쇄된 총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님께서 3개월 동안 조금씩 가져가신 재산의 총 가치는 287만 5천 원입니다. 반올림해서 약 290만 원이라고 하죠. 290만 원. 그 숫자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반찬 좀 가져가는 행동이 이렇게 엄청난 액수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서류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자료를 꾸며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보충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선명한 컬러로 인쇄된 여러 장의 스크린샷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들은 거실 홈캠에서 추출한 영상 캡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X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47분 어머님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돼지갈비 한 팩과 요구르트 2주를 가져가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Y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10분 어머님께서 옥돔 한 마리와 귤 한 봉지를 가져가시는 모습이고요. 저는 통계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 시간, 그리고 물품들을 하나하나 사진을 넘기며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진 한 장, 제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따귀가 되어 모녀의 얼굴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류의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허수아비처럼 서 있던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죠. 이 290만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작은 가정이 어머님께 드린 효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제 남편 준호 씨는 매달 어머님께 몰래 용돈으로 100만 원씩을 더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시누이가 경악할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휙 돌아서서 준호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매달 100만 원, 정말이야. 엄마, 난 왜 몰랐지?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누나 앞에서 이 비밀까지 폭로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연극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팔짱을 끼고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일부러 독을 탔다고 하시고 형님은 저를 독한 여자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다 같이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이 사건을 신고하죠. 저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 회계 장부 전체와 지난 3개월간의 모든 홈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게 합시다. 첫째, 제가 정말 어머님을 독살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둘째,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3개월간 총 300만 원에 가까운 재물을 가져간 행위가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은 마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경찰, 절도죄, 그들이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시누이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질려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욕은 할 수 있어도 법 앞에서는 다른 문제였죠.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바로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서요. 가자, 피곤하다. 집에 가자, 얘야. 시누이는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를 불에 댈듯이 쏘아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녀는 서둘러 그리고 초라하게 현관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이제 저와 준호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소 자신감과 가부장적인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천지를 뒤흔들었던 대결이 즉각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 말다툼보다 더 무서운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소파에서 자지 않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대 양 끝에 등을 돌리고 누워 대화 한마디, 스킨십 한 번 없이 지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를 두려워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상태로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침묵은 일시적인 것일 뿐. 제 경계를 영원히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집 냉장고가 미래의 전쟁터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중고 가전 매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에 기사님들이 방문했죠. 2명의 기사님이 낑낑거리며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를 부엌 밖으로 옮기고 있을 때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팔았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고 매입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요. 이 냉장고 너무 커서 골칫거리만 생기는 것 같아.
이제 필요 없어. 기사님들이 떠난 후 부엌은 이상할 정도로 휑해졌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단지 화가 나서 투정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장난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미니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보통 호텔 객실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냉장고였죠. 제 허리 높이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 안에는 요구르트 몇 개, 과일 약간, 그리고 물 한 병 정도를 넣을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배송되자 저는 직접 상자를 뜯어 부엌 한 구석, 예전에 거대한 냉장고가 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향해 차분하지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냉장고는 나 혼자 쓰기에 딱 맞을 거야. 당신이 먹고 마시고 보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알아서 해결해.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자신은 제가 챙기겠다는 선언, 더 이상 그의 식사를 챙겨줄 의무가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되었던 우리의 공동생활은 공식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냉장고가 아니라 이 결혼 자체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존중하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며 항상 자기 어머니를 우선시하는 남편과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제 위치가 어디인지, 제게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평판이 좋아 보이는 시내 중심가 오피스 빌딩에 있는 곳을 골라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 당일 저는 오후 반차를 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곳을 찾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여자 변호사님을 만나자 그분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으며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이혼하게 될 경우 제가 갖게 될 권리, 공동재산인 집과 차의 분할 문제, 은행 대출금, 그리고 절차와 소요 시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제 머릿속은 훨씬 명료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이혼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출구가 있다는 것, 제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것이 우연히 발각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 있던 준호에게 동료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준호야, 오늘 점심때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클라이언트랑 밥 먹는데 내 와이프 본 것 같아. 엄청 닮았던데. 내 와이프, 거기 무슨 일 있어? 준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동료가 그 빌딩은 거의 다 로펌 아니면 금융회사인데라고 덧붙이자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냉장고를 팔더니 이제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제 모든 행동이 끝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칠간의 침묵 끝에 처음으로 준호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더 이상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당신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지? 저는 부정하지 않고 차갑게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응,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냥 내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을 뿐이야.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우리 대화는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 말을 마친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커져가는 두려움 속에 거실에 홀로 남겨진 그를
내버려 둔 채 그는 자기가 정말로 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준호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서투른 행동으로 저와 화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침 식사를 사왔지만 저는 이미 제 몫을 준비한 후였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집안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가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가 사소한 행동 몇 번으로 쉽게 회복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변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냉전은 만약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계획과 원망을 뒤엎고 우리를 훨씬 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 더 길어졌을 겁니다. 토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씻고 있었기에 저는 액정을 힐끗 보았습니다. 신우이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무시했지만 전화는 비정상적으로 끈질기고 다급하게 계속 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욕실 문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형님한테 전화 왔어. 무슨 급한 일인가 봐. 준호는 급하게 수건만 두른 채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가 전화를 귀에 대자마자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어디 계신데? 응급실. 어느 병원인데, 지금 갈게. 그는 힘없이 전화를 떨어뜨렸고 전화기는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떨리는 입술로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욕실에서 쓰러지셨대. 가슴을 부여잡고 아프다고 하시다가 정신을 잃으셨다고. 누나가 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시고 갔대. 준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말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어. 어느 병원이야? 내가 운전할게. 준호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생각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 댁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이름만 겨우 더듬거렸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준호는 조수석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민서야, 아버지가 잘못되시면.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저는 그런 증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도착해서 생각하자. 지금 당황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가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을 때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우이는 당직 의사의 팔을 붙잡고 목 놓아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멍한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몇몇 친척들도 있었지만 모두 무력하게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남을 압도하려 했던 그 가족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사적인 감정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시댁과 갈등을 겪는 며느리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료인 민서였습니다. 직업을 통해 훈련된 전문성과 침착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대신해 당직 의사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환자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X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제 또렷하고 전문적인 말투를 들은 젊은 의사는 조금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환자분,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제세동과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심장은 다시 뛰고 있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며 긴급 검사와 시술이 필요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그 네 글자는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준호와 신호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공포에 질렸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골든타임. 심전도와 초기 심근효소 수치 결과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치를 빠르게 확인한 후 저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병원에 24시간 운영되는 심혈관 조영실이 있나요? 환자는 지금 당장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당직 의사는 망설였습니다. 저희 시술팀이 지금 다른 환자를 보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 전화기 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연락처를 훑어 최준석 교수님, 심장내과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심혈관 중재 시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스승님이셨죠. 운 좋게도 학회에 참석했을 때 그분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준석입니다. 교수님, 저 민서입니다. 의료계 종사자입니다. 이 시간에 연락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아버님께서 지금 위독하십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에스티절 상승 소견이 보이고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래 병원에서는 지금 당장 시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버님을 지금 바로 교수님께 모시고 가도 괜찮을까요? 제발 저희 아버님 좀 살려주세요, 교수님. 저는 상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님은 몇 초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오세요. 내 환자라고 말하고 시술팀은 준비시켜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당직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전원 수속 밟겠습니다. 중앙대학병원 최준석 교수님께서 환자 받으시고 시술 준비까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당직 의사도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전원 수속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준호 씨, 제 말 들으세요. 지금 아버님을 중앙대학병원으로 모실 거예요. 그곳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을 살려주실 거예요. 서류 절차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형님은 다른 가족분들께 연락해서 중앙대학병원으로 바로 오시라고 하세요. 준호 씨는 구급차 타고 아버님이랑 같이 가면서 계속 아버님 격려해드리고요. 어머니는 몸이 약하시니까 저랑 같이 차 타고 가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힘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와 혼란의 폭풍 속에서 저는 갑자기 유일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보던 시어머니는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완전한 신뢰와 의지를 담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이도 더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제 말에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다 읽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움, 고마움, 존경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후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무시하고 밀어냈던 아내가 바로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가족이라는 배의 유일한 선장이었다는 것을. 그는 저의 진짜 가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죽음과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도시의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저는 바로 뒤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자리에 앉아 더 이상 울지 않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만 하셨습니다. 중앙대학병원에 도착하자 최 교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곧바로
심혈관 조영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어졌습니다. 우리는 밖에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1초 1초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간간히 훌쩍였습니다. 준호는 수술실 문 앞을 서성거렸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가 제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한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마실 물을 사다 주고 시어머니께 혈압약을 챙겨드렸습니다. 가끔은 당직실에 들러 동료들에게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병원 환경과 의료 절차에 대한 익숙함 덕분에 저는 가족들에게 유일한 정보 전달 창구가 되었습니다. 2시간이 넘게 흘렀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마스크를 벗으며 나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있었지만 눈빛에는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분, 고비는 넘겼습니다. 완전히 막혔던 혈관을 스텐트로 뚫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모두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은 후 저는 조용한 복도 구석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긴장 속에서 저는 기력이 다할 때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그가 전화를 건 것이 의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민서야. 전화기 너머 준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가부장적이던 그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네, 내가 미안해. 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민서야, 정말 잘못했어. 나는 나쁜 남편이었고 불효자식이었어. 내 소중함을 몰랐어. 내 이기심과 어리석음으로 너에게 상처를 줬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아파왔습니다. 오늘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못하겠어.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 네가 살린 거야. 나와 모두가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댈 때 너 혼자 모든 걸 해결했어. 다 봤어. 이제야 다 알았어. 난 내 남편 될 자격도 없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서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줄 수 없을까?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딱 한 번만. 내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줘. 약속할게. 나 변할게. 너에게 어울리는 남편이 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난 너 없으면 안 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저의 울음소리와 그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제 마음 주위에 쌓아 올렸던 얼음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병원은 우리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기적처럼 회복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경과를 지켜보게 되었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큰 사건은 마치 가족의 모든 갈등과 원망을 정화시킨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비난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걱정하고 의지하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고 자신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남편을 간호하셨고 제가 올 때마다 그 눈에는 감사함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도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전문성을 완전히 신뢰하며 아버지의 건강 수치나 식단에 대해 제게 자주 물어왔습니다. 준호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는 거의 24시간 병원을 지켰습니다. 혈압재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의 약 먹는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제게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제가 제때 식사를 챙겨 먹는지 확인했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집에 가서 쉬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물로 전했던 그의 간청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행동을 보고 싶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시아버님의 건강이 안정되었을 때 저는 지금이 대화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를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제 생각을 말했고 그는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가족 회의는 집이 아닌 병원 구내식당의 조용한 구석에서 열렸습니다. 저, 준호,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 우리 넷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서 씨, 죄송합니다. 저는 나쁜 아들이었고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리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심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것을 묵인했고 제 아내에게 상처를 줬으며 이 가정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죄송합니다. 제 효도 방식이 잘못되어 오히려 갈등을 키웠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서야, 1000번, 10,000번 사과해도 부족하겠지만 정말로 나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행동으로 증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는 훌쩍였습니다. 남편의 병과 아들의 갑작스러운 성장은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이야기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 건강,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을지예요. 저와 준호 씨가 상의해서 제안할 게 있는데 어머니와 형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저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큰 병을 앓으셨으니 앞으로는 더 조용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환경에서 지내셔야 해요. 부모님 옛날 집은 추억이 많지만 너무 낡았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아버님께서 다니시기에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드리는 게 어떨까 해요. 신우이가 반대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공간이 필요하고 저희 부부는 저희만의 가정을 꾸려나갈 공간이 필요해요. 가까이 살면 저희가 매일 오가며 부모님을 돌보기에도 편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알아본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복지관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동호회도 많고 강좌도 많고요. 어머니께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도 사귀시고 자식들 걱정만 하시는 대신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극히 합리적이었고 비난이나 개인적인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님의 건강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진심 어린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어머님은 제 뜻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님은 또한 우리 부부에게 보였던 그 지나친 관심이 사실은 외로움, 삶의 다른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너희들 뜻대로 해.
엄마는 민서 너를 믿는다. 민서 너를 믿는다는 어머님의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편견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우이도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합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강요나 다툼이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요. 한 달 후 시아버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에 햇볕이 잘 드는 아늑한 투룸을 구해드렸습니다. 준호는 약속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집을 구하는 비용, 새 가구를 사는 모든 것을 저와 투명하게 상의했습니다. 더 이상 재정과 관련된 어떤 것도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부모님을 위한 새 집을 함께 꾸몄습니다. 부모님께서 새 집으로 이사하시던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편의시설이 완벽했고 꽃을 심을 수 있는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새 안락의자에 앉아 바깥 풍경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얼굴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을 낯설어 하셨지만 저는 어머님이 외로움을 느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요리를 배운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모시고 아파트 단지 내노인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활기가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장기를 두거나 신문을 읽고 계셨고 할머니들은 에어로빅이나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계셨죠.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혁명가요를 부르고 있는 샘물 합창단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예전에 직장에서 알아주는 소리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미있겠는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집에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즐거워 보여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는 조금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만에 어머님은 합창단의 열성단원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떡과 다과를 만드는 강좌까지 신청하셨죠. 어머님의 삶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며느리가 오늘 뭘 먹는지, 뭘 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시간은 이제 노래 연습, 요리 수업,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수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은 놀라울 정도로 활기차고 즐거워지셨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전화를 하실 때는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합창단이 칭찬받은 이야기나 새로 배운 대추 야자죽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단체 채팅방에는 어버이날 기념 공연 무대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을 보내오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의 변화는 온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부부와 시누이네 가족은 부모님 댁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 이상 공치사나 비교의 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화목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배운 요리 솜씨를 뽐내며 친구들 이야기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적인 가족회의 후 3개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지만 우리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게임에 빠져 아내에게 무심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배려할 줄 아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시간에 퇴근했고 팔을 걷어붙이고 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회사 일부터 미래 계획까지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뢰와 존중이 다시 돌아왔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준호가 배송기사 2명과 함께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박스에 포장된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선물. 박스가 열리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세련되는 세계, 완전히 새로운 양문형 냉장고였습니다. 제가 팔아버린 옛날 냉장고보다 더 크고 멋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저 미니 냉장고 대신 이걸로 바꿨어. 우리 보금자리에 가득 찬 냉장고가 빠질 순 없잖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는 거야. 그는 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등 뒤에서 빨간 장미 꽃다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는 신선하고 맛있는 식료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새 냉장고에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칸칸이 음식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단란한 식사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님은 훨씬 건강하고 총명해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리 교실에서 직접 만드셨다며 화과자를 가져오셨고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후식으로 과일을 꺼내기 위해 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비추는 불빛이 가지런히 정리된 형형색색의 식료품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갈등과 눈물의 근원이었던 냉장고가 이제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